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94년 9월 20일 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建国门입니다. 이곳은 외국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보니 이 중국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으로 소문났답니다. 원래 중국 수도인 베이징 안인데 또 거기에 외국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뇨. 오죽하겠습니까? 그러한 평온하고 이 조용한 지역에서 갑자기 당당 다다당 하고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아? 저거 뭐야? 네, 그 총소리가 울렸던 곳은 바로 캐나다 대사관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들은 대뜸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답니다. 야, 이거 뭔가 큰 건일 수도 있겠다. 카메라 챙겨라. 그곳 대사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곧장 카메라를 들고는 밖으로 그냥 냅다 달렸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생방송부터 켜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는 웬만한 사건이 터진 게 아니었고 완전 전쟁터였다고 합니다. 그들 앞에는 버스 한 대가 자동 소총에 의해서 그냥 벌집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20명의 승객들이 그냥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이웃도 부근에는 택시 한 대가 나무에 박혀져 있었는데 그 택시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는 이 시체 하나가 너부러져 있었답니다. 이어 주위의 행인들은 그냥 너도 나도 자동차와 자전거를 버리고는 그냥 맨몸으로 막 밀치면서 도망을 치는 거였답니다. 이어 수천 명의 경찰과 군대들이 이 진을 떡하고 치고 있었는데 다들 한 방향을 향해 아주 그냥 난사를 해대고 있었답니다. 뭐야 이거 뭐 정변이라도 일으킨 거 아니야? 이러한 봉기를 일으키는 군대를 이 생생하게 찍으면 아주 그냥 대박이겠는데? 캐나다 대사관 사람들은 이 목숨을 내걸고는 부근의 이 제일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군대들이 총을 쏴대는 그쪽으로 이 카메라를 돌렸답니다. 근데 저거 뭐야? 고작 한 명이었니? 아니 한 명이서 지금 수천 명의 군대들과 이 몇 시간째 버티고 있다고? 이 카메라를 제일 멀리로 쭉 뻗었는데 헐 대박이었다고 합니다. 그 홀로 이 수천 명과 싸우고 있었던 놈도 군복을 척 차려입은 군인이었는데 오른손에는 이 81식 자동 소총을 척 잡았고 또 왼손에는 권총 한 자루를 잡고는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척 들고 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탄약이 떨어지잖아요. 이 단서 환단자 즉 한 손으로 탄창을 바꾸는 묘기를 부렸는데 그걸 생방송으로 이 목격한 캐나다 사람들은 그냥 와 하고 열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TV에서 나왔던 한 손으로 이 단창을 바꾸며 싸우는 작전 방식은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영화들에 나오며 또한 실제 특수 군대들도 배우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이놈은 누구였기에 이러한 일당백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또 왜해서 혼자서 이 중국 정부랑 맞붙게 되었을까요? 종일이가 한번 제대로 생생하게 살려보겠습니다. 1964년 9월 20일 중국 제일 낙후한 지역인河南省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캔밍젠이 태어납니다. 그 집안은 너무나도 찢는 듯이 가난했기에 이러한 시골 가정이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보통 다들 군대로 보내지게 된답니다. 군대에서 잘 발전하게 되면 이 군관으로 되든지 아니면 이 시골 정부의 영도 간부로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한 캔밍젠은 이 가족들이 기대를 한 몸에 안고는 군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원시원한 성격 덕분에 매우 쉽게 그 군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이놈은 이 덩치가 좋고 운동신경이 좋아서 근접 전투에서는 항상 좋은 성적을 따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격 능력을 발견하기 전까지 말이죠. 1981년 3월 19일 군에서는 이 사격 시험이 있는 날이었답니다. 다들 각자 이 지들 타겟에 대고 땅땅 하고 쐈는데 캔밍젠이 사격 타겟을 확인한 교관은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고요? 그 사격 실력이 너무나도 구려서요. 뭐요? 이 한 방은 운 좋게도 10점을 맞추고는 그냥 나머지는 다 아예 뭐 타겟도 못 맞춘 거야? 얘라이 니 좀 제대로 못하겠니? 교관은 캔밍젠이 엉덩이를 발로 하나 걷어차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캔밍젠이 또 10방을 쏘았는데 또 그 타겟의 총구멍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뭐지? 설마 이 군관이 이 다가가서 타겟 종이를 잘 관찰하니 헐 캔밍젠이 첫 방은 이 10점을 맞히고 나머지 19방 탄약은 다들 그 첫 번째 10점이 총구멍을 꿰뚫은 거였답니다. 너 이놈 이거 천재인데?
군관이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되었고, 이어 태민쟁한테는 천재 사격수라는 호칭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이 기초 군복무가 끝나고 다른 동료들은 제대하는 한편 천재 사격수 태민쟁한테는 더더욱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안 군관학교로 추천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곳을 졸업하게 되면 최소 군관 아니면 국가기관이 영도 간부였거든요. 1988년 6월 태민쟁은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서안 군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답니다. 이어 그는 중국에서 제일 정예한 군대라고 불리우는 베이징 제3사의 중위로 안배받게 되었답니다. 그 옛날 황제의皇宫에는 금위령이 떡하니 지키고 있었다면 이 베이징 제3사는 현시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지키고 있는 금위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전국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만 뽑아서 모아놨던 거죠. 하지만 그 엘리트 군인들 중에서도 상위 1%였던 태민쟁은 자신만이 도코다의 작전 방식을 연구해냈으며 그 중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권총과 자동 소총을 이 둘 다 함께 잡고 작전하는 방식인데요. 이름하여 쌍롱번위, 즉 쌍용이 다를 향해 날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동 소총과 권총 그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각자 미봉하여서 최적의 작전 환경을 만들려고 한 거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특수한 작전 방식은 단手换弹夹, 즉 한 손으로 이 탄창을 바꾸는 방법인데 이것도 역시 이 두 손으로 두 개의 무기를 이용하며 작전하는 그한테는 무조건 필요한 작전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쯤 되면 이 태민쟁이 앞날은 꽃길이 쫙 펼쳐진 거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세상은 그런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출한 전투력이 있었던 태민쟁은 밑에 부하들과 또 동급 간부들, 심지어 위쪽 대가리들이 그 많은 시기 질투까지 불러오게 되었답니다. 태민쟁은 화려한 사격 솜씨와는 다르게 인간관계에서는 영활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는 정해진 원칙대로 무조건 고집하는 그런 고지식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이 뒷배경이 좀 있는 후임이 태민쟁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이, 내 오늘 여자랑 떡 치러 가야 되니까 병가로 해라. 들었나? 니네 누군지 알지? 뭐? 그러자 태민쟁은 대뜸 요 버릇도 없는 놈한테 후배 터치를 좀 해주려고 버다닥 일어납니다. 어라? 니 나 모르니? 내 큰아버지가. 네, 하지만 뭐 계속 얘기할 기회도 안 주고는 태민쟁은 그냥 뚝딱뚝딱 하고 그놈을 쥐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민쟁은 요번에 똥을 아주 제대로 밟았는데요. 이놈이 큰아버지는团政委, 즉 2,500명 되는 군대의 공산당 대표였다고 합니다. 워낙 요즘 너무 잘 나가는 태민쟁이 이 아닐 것 같던团政委는 야, 너 총 좀 쓴다고 뭐 어떻게 요즘 막 날아다닌다며? 어? 이제 뭐 아예 우리 구원의 명도 간부들도 멘즈를 못 주겠다 이거니? 그래, 너 짐이나 잘 싸두고 기다려라. 내 꼭 책임지고 니놈을 시골로 다시 보낼 테니. 이团政委는 대놓고 태민쟁을 보고 비판했지만 태민쟁은 시큰둥해합니다. 어차피 이제껏 밑에 부하들을 이 때려놓아서 파직당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团政委는 더더욱 빡쳐나답니다. 저놈 저거 무슨 꼬투리를 잡지?团政委는 태민쟁이 뒤를 이 캐고 캐다가 그의 편지에까지 손이 갔다고 합니다. 그 태민쟁한테로 이 오가는 손편지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훔쳐보던团政委는 책상을 딱 하고 칩니다. 그래, 너 이놈 딱 잘 걸렸다. 감히 이 직업 군인이란 놈이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겠다? 하! 너 이제 끝이다, 끝!团政委는 싸늘한 웃음을 지으면서 뭔가를 이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태민쟁이 밑에 통신과의 부하가 찾아왔답니다. 중위님을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요. 그래, 무슨 일이지? 태민쟁은 사실 이때 집에 와이프가 그 둘째를 임신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때였거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많았겠죠. 이어 그는 이 허둥지둥 달려가서는 수화기를 받아듭니다. 아들아, 끝이다, 끝! 모든 게 끝났다! 전화기에서는 태민쟁 부친이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에? 무슨 말입니다. 좀 제대로 얘기해보쇼. 네, 그러자 수화기 저 너머에서는 그의 부친이 이 얼버무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너네团政委가 군대들을 거느리고 집에 쳐들어왔었다. 그리고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한 거 어떻게 알았는지 군부에 수치라면서 그냥 강제로 데려다가 낙태를 시켰네라. 내가 이미 7개월이라고 이 낙태시키면 둘 다 위험하다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그냥 막무가내로 실시하더래요.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게 제압하고는 그 낙태를 시켰는데
글쎄 그 죽어나온 너희 둘째가 아들이었더라. 아이고 이런 세상에, 그렇게도 너가 갖고 싶어는 아들이었는데 낙태를 시켜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나왔더라야. 저는 천하의 벼락 맞은 놈들 같으니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도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생명이 위험하단다. 어쩌면 좋으냐 아들아. 네, 그 부친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田明健은 그만 다리가 풀려서 덜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사실田明健한테는 사소한 소원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을 하나 갖고 싶은 거였답니다. 하지만田明健한테는 첫째로 딸이 하나 있었기에 그 시대 계획 생육 정책에 의하면 이제 더는 애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한 쌍이 부부는 애를 한 명밖에 못 낳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에 그걸 어기게 되면 직급이 어느 만큼 높은 명도 간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하여田明健은 부인이 둘째를 임신한 걸 비밀로 하고는 가만히 낳으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놈이团정호회가田明健한테로 온 집의 편지를 다 뜯어보고는 그 둘째의 임신 사실을 알아챘던 거였답니다. 그러자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团정호회가 찾아 들어옵니다. 하하하, 어때야? 이제 겁도 없이 나한테 깝쳤던 게 어떻게 후회되니? 근데 어쩐다니, 다 늦었는데. 너 이제는 군에서도 제명이 됐거든요. 빨랑빨랑 짐을 싸고 너네 시골 총구석으로 꺼지세요. 알았어요.团정호회는 그냥 지가 나불나불 대고는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들도 죽어서 나왔고 자신이 13년 동안 갈고 닦아왔던 꿈도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大丈夫不能保有妻儿，有何颜面苟活于世。 그 뜻인즉 대장부로 태어나서 내 아내와 아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이 세상에서 더 살아가겠냐라는 뜻입니다. 그래,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다 같이 죽자.田明健은 이 복수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천재 사격수田明健은 어떠한 복수를 계획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 이어 조금 지나자团정호회를 비롯한 4명의 군의 간부들이 척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훈련에 끼지도 못하고 이 멀뚱멀뚱해 서 있는田明健을 손가락질하면서 키득키득 대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 곁에 3명의 앞잡이 군 간부들도田明健을 째려보면서 쓰거운 웃음을 짓는 거였답니다.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田明健은 이 국가에서 실시한 계획 생육 정책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아들을 잃게 되었었죠. 그리고 또 이团정호회란 놈 때문에 13년 동안 공들여 닦아온 자신이 앞날도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되었답니다. 그러자田明健의 눈에는 이제 뵈는 게 없었답니다. 그래, 이렇게 된 이상 다 같이 죽자 그냥.田明健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비뚤어진 세상을 향해 복수를 하고 싶었답니다. 이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때는 1994년 9월 19일이었습니다.田明健은 팔소매를 걷어 올리고 이 볶음 요리 몇 가지를 척 볶습니다. 그리고는 군의 무기보관소의 책임자를 요청하여 이 술을 한잔하자고 하였답니다. 이런 무기보관소 책임자는 이 창고나 관리하는 말단 군인이었는데 이런田明健같은 유명한 명사수가 이 오라고 하자 대뜸 그냥 달려갑니다.田明健은 무기보관원과 호형호재하면서 술을 그냥 겁나게 꽐라시켰다고 합니다. 어이 형제요, 내한테는 말이다 3가지 목표가 있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가 이 나한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이 우리 집 대를 잇자면 아들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내 와이프랑 또 둘째를 가만히 임신시켰거든. 근데 진짜로 둘째가 아들이었단다. 근데 그러면 또 뭐하냐? 이团정호회란 놈이 국가의 계획 생육이란 법을 이용하여서 이 임신 7개월이 된 내 마누라를 글쎄 강제로 낙태를 시켰단다. 그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내 아들을 말이다. 야, 니 말해봐라. 내 싸내로 태어나서 집사람과 내 혈육도 보호를 못하는데 살아서 뭐하니? 네, 그러자 이미 술에 꽐라되어 있었던 무기보관원도 욱해집니다. 형님네, 그렇게 당하고도 참소? 야? 아니 그런 천재 사격수를 갖고 뭘 하고 있어? 아주 싹 다 죽여버려야지.
여기 무기 보관실의 열쇠요. 요즘에 우리 군에만 새로 들어온 최신식 자동 소총이 있어. 형님이 만약 그 총을 잡으면 이 세상에 누가 감히 형님을 가로막을 사람이 있겠어. 그야말로 여포가 적토마를 얻는 게 집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무기 보관원을 완전 꽐라시키고 이 키를 도둑질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그냥 준다고? 그러면 내가 땡큐지. 이 무기 보관원은 이 꼬꾸라져 잠자기 시작했었는데 글쎄 그 뒤에 사건이 다 끝난 이 이튿날 오후가 되어서야 부시시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디롭게 키를 챙긴 태민재는 곧바로 무기고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키를 넣어서 문을 척 열어 제끼자 역시 중국 최대 전투력인 긍위형이 무기고 다 왔답니다. 뭐 별하별 치명적인 무기들이 다 있었지만 태민재의 눈에 들어온 건 딱 두 가지였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무기보관원이 추천한 최신식 자동 소총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81식 자동 소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왠지 전에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백발백중 사격수 빨보산도 이 자동 소총을 빼앗은 뒤에 그냥 막 날아다녔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이 빨보산 사건이 발생한 몇 년 전이니까 전 중국이 군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총은 자동 소총이다 보니까 이 바쁠 때는 30여 발을 그냥 다다다당 하고 그냥 난사를 할 수 있었고 또 한 방씩 이 점사를 할 수도 있었답니다. 이러한 완벽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7.62mm의 탄약을 쓰고 있었던 이 자동 소총은 유효 사격 거리가 무려 800m가 되었고 명중률도 그 당시에는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81식 자동 소총을 챙기고는 또한 단창 6개를 이 탄약을 꽉꽉 채워서 가방 안에 넣었답니다. 한 개 탄창에 30발씩 있었으니까 총 180발이겠죠. 이것도 5사식 권총도 이 하나 챙겼었는데요. 태민재이 이 자기절로 개발한 자동 소총과 권총을 혼합하여 쓰는 그 기술을 쓰려고 그런 거죠. 여기는 또 덫을 하나 넣는데요. 조금 있다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탄약과 권총을 이 넣은 가방과 이 자동 소총을 챙기고는 무기고에서 나왔답니다. 이어 태민재는 내일 집합하게 될 장소 부근에 있었던 한 나무 벤치 밑에다가 이 물건들을 숨겨 놓았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태민재는 군이 숙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튿날인 1994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태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나서는 이 요번 생에 제일 마지막 한 끼를 먹으려고 군대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태민재나 생일 축하한다 야. 네, 이날은 태민재이 30번째 생일날이었답니다. 참으로 더더욱 씁쓸했겠죠. 이날에 태어나서 또 이날에 저 세상으로 가야 하다니요. 군에서 그나마 친했었던 몇몇 동료들은 이 태민재를 앉혀놓고는 뭐 생일 축가도 불러주고 또 자신이 반찬도 이 덜어주면서 모여들었답니다. 그러자 태민재는 그만 감동하여서 눈시울까지 붉어지게 되었답니다. 다들 너무나도 고맙소. 내 따로 해줄 건 없고 오늘 아침에 훈련할 때 말이요. 내 엎드려 하고 소리 지르면 그냥 냉큼 엎드려만 주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서 자리를 뜨고 말입니다. 그 당시 동료 군인들은 다들 의아해했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침 훈련은 시작되었고 원래는 태민재이 훈련을 주도하여 시켰었는데 이미 군에서 제명이 되어서 그냥 곁에서 멀뚱멀뚱해서 구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조금 지나자 단정호이를 비롯한 4명의 군의 간부들이 척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훈련에 끼지도 못하고 이 멀뚱멀뚱해 서 있는 태민재를 손가락질하면서 키득키득 대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 곁에 3명이 앞잡이 군 간부들도 태민재를 째려보면서 쓰거운 웃음을 짓는 거였답니다. 딱 봐도 내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그냥 깨꼬소해 하는 거죠. 그러자 태민재는 이 나무 벤치 밑에서 81식 자동 소총과 가방을 척 꺼냈답니다. 저게 뭐야? 그 모습을 본 4명의 군관은 그냥 멍해집니다. 다들 엎드려라! 태민재이 소리 지르자 밑에 병사들은 조건 반사로 그냥 일제히 엎드렸었고 그 4명의 군관들도 뭔가를 느끼고는 뒤로 그냥 냅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누구 앞에서 감히 도망치는 거죠? 태민재는 그냥 도망치는 노루들을 이 사냥하듯이 빵빵빵빵 하고 점사를 시켜버렸답니다.
이어 그제야 이 분위기를 파악한 엎드렸던 병사들을 막 일어나서 그냥 냈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어 또 다다다다랑 하고 난사를 해대자 그냥 다들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장에서 즉사한 군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 총 19명이 병사들이 도망치다 즉사했다고 합니다. 야들아, 니네 움직이지 말고 딱 그냥 엎드리고 머리를 박아라. 그래야 니네 살 수 있다. 네, 그때 훈련에 나왔던 120명의 병사들은 다들 무기도 없었기에 그냥 납작 엎드려 있을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이어 태밍제는 그들을 이 총으로 위협하면서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태밍제는 큰 길에서 이 사진에 나온 백색 지프차를 이 세우고는 총으로 위협하면서 이 베이징이 천안문까지 가자고 했었답니다. 그러다 지프 기사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부르릉 하고 운전을 시작하는 거죠. 이어 그렇게 20km나 운전을 하여 베이징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군대 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120명의 군사들은 태밍젠이 직접적인 상관이었고 그리고 또 더 위쪽의 4명의 상관들도 다 죽여버리고 없었으니 진롱 우서 즉 대가리를 설 만한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이어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높았던 반장이 이 애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명령을 하고는 또 위쪽 다른 간부들한테 이 보고하려고 뛰어갔답니다. 뭐? 태밍젠이 23명의 군사들을 죽이고 또 무기를 갖고 탈영했다고? 당장 모든 군대에 명령하여서 무조건 잡아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자 그 반장은 그제야 달려가서 애들을 거느리고 또 무기고도 달려가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무기고의 무기들은 이미 태밍젠에 의해 산산조각으로 분리되었고 또 기름에 이 질럭하게 젖어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걸 또 싹 다 닦으면서 다시 조립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이것이 바로 태밍젠이 남겨준 덫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밍젠은 이 지프차를 납치하여 20km를 달리고 천안문에서 4km밖에 안 떨어진 찌엔구어먼이라는 곳에까지 도착합니다. 그러자 이 지프 기사는 태밍젠이 잠깐 한눈을 팔 때 차량을 그냥 곁에 가로수에다가 꽝 하고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사람 잡는다 라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이 오른쪽으로 막 달렸다가 또 왼쪽으로 막 달리면서 그렇게 제 딴에는 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뒤에서 위협을 하고 있었던 게 보통 살인범이었었다면 아마도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데 태밍젠이 누굽니까? 이 기사는 참으로 재수가 없었던 거죠. 태밍젠이 그냥 권총으로 팍 하고 쏘자 그냥 바로 꼬꾸러졌다고 합니다. 이 태밍젠은요 모든 군사적 소질에서 상위 1%였지만 그런 그한테도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놈이 운전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태밍젠 같은 이런 고급 군관이 어떻게 되어 운전을 못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천안문 쪽은 살았었죠. 이어 태밍젠은 또 다른 차량을 납치해서 가야겠죠. 그러면 그 뒤에는 또 어떠한 그 영화 같은 장면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태밍젠은 자신이 군대에서 이 한바탕 한 뒤에 또 베이징이天安门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天安门에서 4km 떨어진 찌엔구어먼이란 곳에서 지프차는 멈췄답니다. 그러자 태밍젠은 할 수 없이 다른 차량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죠. 그는 이 큰 길 한복판으로 척 나와서는 자동 소총을 척 들고 막아섭니다. 네, 그러자 그의 맞은편으로 다가오던 택시는 끼익 하고 멈춰 서는 겁니다. 네, 왜냐면 이 조금만 더 다가가면 이놈이 그냥 택시 안에다 난사를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큰 길 한복판에서 군인이 자동 소총을 척 들고 서 있니? 에라이, 그럼 이 택시 너 줄게 하고는 택시를 멈춰두고 냈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어라? 그냥 이렇게 가니? 야, 형님이 운전할 줄 몰라서 그런 거다 이놈아 하고는 빵 하고 한 방을 먹여서 즉사시켜버립니다. 그러자 그 뒤에 차량들도 다들 그 택시 뒤에다가 멈추고는 냈다 그냥 도망을 치는 거였답니다. 뭐여, 니네도 뭐 다들 죽고 싶어 환장했니? 태밍젠은 그 큰 길 한복판에 서서는 자동 소총으로 탕탕탕탕 하면서 그냥 한 방에
방에 한 명씩 쓸어 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출근 시간이어서 이 자전거 부대가 한 무리가 쫙 하고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태민재는 그쪽에도 대고 그냥 한 방 한 방씩 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냥 한 방에 한 명씩 자전거에서 이 뒹굴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자 이때 왜 앞에 범죄자는 들어라. 지금 당장 총을 버리고 투항해라. 아니면 즉시 발포한다. 네, 때마침 경찰차 2대가 도착했었고 이 태민재한테 경고를 하는 거였답니다. 야,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어이, 니네 내 누군지 아니? 내 중국의 최고 전투력 중에서도 에이스다 이놈들아. 아니 근데 그러한 쓰레기 권총 갖고 뭐 내보고 무기를 버리라고? 태민재는 대뜸 택시 위로 몸을 숨기곤 땅땅 하고 점사를 해댑니다. 네, 그러자 이런 실전 경험이 없었던 경찰들은 그냥 또 쏘는 족족 맥을 못 추고 쓰러지는데요. 이러한 아둔한 경찰들은 대충 뭐 차문 뒤에 숨은 놈도 있었고 또 자동차 유리 뒤에 이 다 보이게 몸을 숨긴 놈도 있었답니다. 그러자 태민재는 천재 사격술과 그 81식 자동 소총이 기가 막히는 조합으로 그냥 쏘는 족족 이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즉사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1회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곳은 대사관 지역이잖아요. 이런 외국 대사관이면 보통 군인들이 이 소총을 척 잡고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자 이놈들도 자신이 소총을 들고는 이 부랴부랴 달려왔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고 태민재는 그 강력하고 정확한 총알에 의해 다들 그냥 머리를 맞아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사격술이 문제였을까요? 네, 뭐 그러한 원인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는 이러한 대사관 문 앞에서 이 지키는 보초병들이 소총에는 그彈약이 한 방씩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한 방을 쏘고 나면 태민재는 점사를 당하기를 그냥 기다릴 수는 밖에 없었죠. 이렇게 태민재는 또 수십 명을 죽이게 되자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깊숙한 곳에 이 숨어 있었던 악마의 본성이 깨나서 그냥 막 흥분되는 거죠. 그러한 그의 눈에는 이 달달해 보이는 먹잇감이 하나 포착되게 되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그곳을 지나던 44호 버스였답니다. 이 버스 번호도 우연하게도 죽을 사자가 2번이나 들어가는데요. 이 버스는 이러한 제일 아짜아짜한 시각에 그만 시동이 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버스들은 당연히 그런 경우가 많았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택시기사 놈은 지 혼자 살겠다고 그만 손님들이 그 내릴 가운데 문을 열어놓지도 않고 혼자서 앞문으로 냈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이미 그 살기로 이 눈알까지 시뻘겋게 충혈된 태민재는 그걸 놓칠 리가 없었겠죠. 버스를 향해 그냥 다다다다당 하고 그냥 난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버스 안에 있었던 승객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몰살당하게 되는 거죠. 태민재는 이제 더더욱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제정신이 아니겠죠. 이제 더 이상 자기한테 반항할 사람들이 없게 되자 이 숨어 있었던 차량 뒤에서 척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눈에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그냥 땅땅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사신이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나온 것만 이 75명이지 사실 엄청나게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한 외국 깃발을 꽂은 외제 승용차가 이쪽을 향해 척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네, 이 차량은 이란 대사관이 비서실장이 차량이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에 나온 차량이었죠. 이 차량은 그냥 그렇게 뭐 아무 일 없는 듯이 느슨한 속도로 척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하참 어이가 더 없네. 뭐 외국 깃발을 꽂고 있으면 내 못 쏠 것 같니? 태민재는 그 차량 기사를 향해서 땅 하고 한 방 먹입니다. 그러자 이 차량도 또 곁에 땅 하고 부딪히면 멈추는 거죠. 태민재는 81식 자동 소총을 척 메고는 그 차량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갑니다. 어이, 니는 뭐가 그리 당당해서 내 앞을 그냥 그렇게 느슨하게 지나가니? 죽고 싶니? 그러자 그 차량 안에 있었던 이란 대사관 비서실장은 당황해합니다. 저기 여기서 이렇게 난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중국 정부의 의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한 번만 살려주면 우리 돈은 얼마든지 주겠어. 네, 그러자 태민재는 아야 네 생각 잘못했다. 네 같은 걸 죽여야 이 전 세계가 이번 사건에 더더욱 흥미를 가질 게 아야.
그래야 이런 계획 생육 같은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죄도 없는 애들이 죽어가는가를 알게 될 게 아니야. 그러니 그걸 위해서 너는 죽어줘야겠다 하고는 탕 하고 쏴서 죽였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이 계획 생육이란 정책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무서운 법령이라고 합니다. 1975년부터 이 1990년까지 제일 심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여자들은 배 안에 애들을 몽땅 다 낙태시켜라. 네가 그게 첫 번째 애인지 뭐 두 번째 애인지 상관없고 임신한 지 몇 개월이든지도 뭐 아이 된다. 공산당을 위해서 무조건 있는 씨앗들을 지워라. 알았니? 라는 법령을 내렸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임산부들을 싹 다 잡아들여서 낙태를 시켰는데요. 그 당시 길거리에는 별하별 문구들이 다 있었답니다. 밍크 ጧ즈 죄순 예여랑 땅팡신. 그 뜻인즉 집에 대가 끊기는 일이 있더라도 공산당을 걱정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별하별 문구가 다 있었는데요. 허여 부도핑 쌍겨 주개성. 그 뜻은 네 당의 의견이 있으면 농약을 먹겠다 해도 우리는 말리지 않을 것이고 목을 메고 싶으면 내 밧줄을 드릴게 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모든 시내 길거리에는 이 누추한 텐트들이 질비하게 늘어섰으며 그 밖에서는 한방눈이 내렸는데 이 낙태를 기다리는 임산부들이 그 군대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어 1991년에 려청 찬안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려청이란 도시의 간부가 이 위쪽에 잘 보이려고 그냥 눈에 쌍불을 켜고 이 계획 생육 정책을 실시하였던 거랍니다. 그것이 1991년 5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 100일 동안 안에 아기가 한 명도 안 태어나게 그냥 몽땅 다 낙태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려청이란 곳에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네, 무려 610만 명이나 되는 인구 대도시에서 그냥 아기가 한 명도 못 태어나게 모두 다 낙태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얼마나 수많은 임산부를 낙태를 시켰을까요? 네, 상상하기도 무시무시하죠. 이러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건들을 이 폭로하느라고 태민젠이 총대를 맨 거였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쨍구엄은 사건 현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이란 대사관 직원을 쏴 죽인 태민젠은 차량 뒷좌석을 향해 또 총을 조준합니다. 하지만 그쪽에는 남자 어린이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사진에 나온 2명이었는데요. 태민젠은 순간 또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자신이 아들이 생각나서 울컥했답니다. 하여 이 두 남자아이는 살려주게 되는데요. 얘네는 유일하게 태민젠이 사격거리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베이징 한복판에서 도사를 시작한 지 30분 정도가 되었었고 이어 특수무장 경찰들과 이 보통 경찰들도 수천 명이 모여지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태민젠도 이제 몸을 숨기고는 이놈들과 이 총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이징 강력계 형사에는 저후쿤이라는 경찰이 있었는데 그 당시 경찰서에서는 에이스였다고 합니다. 뭐 수많은 범죄자를 때려잡았고 또한 사격 능력도 이 제일 자신 있어 하였답니다. 이러한 저후쿤이었기에 또 그때 자기가 나서서 이 멋있게 해결할 때가 온 거라고 느꼈겠죠. 실전 경험이 제일 풍부했던 그가 이 뒤에 경찰들한테 명령을 막 내리며 지휘합니다. 야들아, 서두르지 말고 저놈을 향해 난사를 해라. 그래서 나를 엄호해야 된다. 알았니? 내 한 100m만 더 가면 저놈을 잡을 수가 있거든. 자, 뭐하니? 빨리 쏴라. 내 저놈 그냥 아이쿠. 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글쎄 그 실전 경험이 그리도 많고 이 베이징 경찰서의 에이스였다는 저후쿤이 금방 이 멋있게 지휘를 하고는 머리를 살며시 들었는데요. 글쎄 빵 하더니 이 군용 헬멧까지 관통되어서 즉사하였다고 합니다. 뭐야, 이 멀리에서도 명종이 된다고? 아니 자가 뭐 저격수야 뭐야? 그 당시 경찰들과 특전사들은 아직도 자기들이랑 이 맞붙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죠.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사건 당시 저후쿤이 쓰고 있었던 군용 헬멧인데요. 보통 권총을 막을 수 있어도 이 태민젠이 82식 자동 소총의 위력은 당해낼 수가 없었답니다. 네, 그리고 이 헬멧은 아직도 그 베이징이 박물관 안에 거의 요대로 보관하고 있답니다. 여기 헬멧처럼 태민젠 이놈은 그냥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그 총알이 머리에 가서 꽂혔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수천 명의 경찰들은 완전 얼어갖고 그냥 머리도 쳐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뭐야, 저 경찰들 허리에 차고 있는 건 뭐 장난감이야? 내 이제 저것들 그냥 싹 다 갈아치워야지. 그리고 야들아, 내 명령 따르라. 지금부터 외부랑 통신되는 신호들을 모두 다 차단해라. 알았니? 이게 외국에 알려지는 날에는 나
나라망신이다 이게. 네, 그렇게 중국 정부는 그때부터 모든 통신 신호를 막아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싸웠는지 그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그나마 캐나다 대사관 앞에서 이 벌어진 총격전이었으니 이 정도의 보기한 자료들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변의 군대들은 계속 모이기 시작했었고 그 숫자가 무려 6,000명에까지 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6,000명의 경찰들도 이 절대적으로 능숙한 야전군을 당해낼 수는 없었답니다. 태민제는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는 그냥 몸을 푹 숙인 채로 제일 빠른 걸음으로 이 제일 적합한 장애물에까지 뛰어가서는 또 따당 하고 그냥 바로바로 반격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격술도 제일이었지만 이 민첩성과 야전군으로서의 군사적 소질도 최고였었죠. 태민제이 수천 명의 군인들과 이 3시간 동안 싸울 수 있었던 거는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 포위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야외에서 그 큰 길에 수많은 차량들로 몸을 숨기고는 이 오는 족족 다 쏴 죽여서 그런 거랍니다. 야외 전투에서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었던 천재 사격사를 막을 자가 없었던 거죠. 뭐야, 왜 저격수는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어? 아니 대체 언제까지 망신을 당할 거야? 군 지휘관은 이제 태민젠을 잡으려면 최정예 저격수 뿐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저격수 군대는 역시 태민젠이 있었던 제3사였거든요. 하지만 태민젠이 그 무기들을 싹 다 분리시키고 또 거기에다가 기름칠을 해대서 늦었던 거죠. 결국 그렇게 3시간이란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전에 태민젠이 부하였었던 저격수는 그 저격할 만한 제일 좋은 위치를 척 잡고는 태민젠한테로 척 조준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태민제는 그때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자동 소총을 이 팔에 척 끼고는 저격수 쪽을 쏘아보고 있었답니다. 물론 그 저격수도 예전의 상관이고 하니까 이 방아쇠를 당기기 쉽지 않았겠는데 그래도 어쩝니까? 이건 상부 명령이잖아요. 그 저격수는 탕 하고 쏘아서 이 100년이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하는 천재 군인을 끝내버렸답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확인하러 갔었던 지휘관은 태민제의 무기들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풀 하고 내쉬었답니다. 헐, 뭐야, 이놈이 탄약을 깡그리 다 쓰고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죽은 거야? 에라이 독한 놈. 그렇게 태민제이 독고다이로 이 베이징 시내 안에서의 난동을 막을 내렸었고 또 중국에는 많은 변화가 오게 되었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캐나다 대사관 비서실장이 죽었잖아요. 하여 캐나다 정부는 중국 정부를 향하여 큰 항의를 하였었고 또 이번 사건으로 하여 이 계획생육 정책이 전 세계에 그냥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이어 외국 매체들이 수많은 그 비판과 이 질책으로 하여 계획생육 정책은 잠깐 중단되게 되었답니다. 사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태민젠이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들이 낙태된 것도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团정회가 그랬다 치고 하지만 계획생육이란 정책이 없었더라면 그렇게까지 될 수 없었겠죠. 태민제는团정회를 죽여버리고 이 계획생육 정책을 중지시킴으로 하여 제대로 복수를 하였던 겁니다. 이어 요번 일을 겪고 당중앙에서도 비상이 걸렸답니다. 아니 뭐야, 이 중국 수도 베이징을 지키고 있다는 경찰들과 특전사들이 이리도 무능했니? 아니 에이스 야전군인이 혼자서 달랑 쳐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맥을 못 춘다고? 야야, 아이 되겠다, 싹 다 갈아치워라. 요번 일로 하여 베이징이 고층 경찰들은 모조리 옷을 벗었고 그 특수 무장 경찰들도 싹 다 모가지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특히 이 소식이 외국에 알려질까봐 아예 베이징 3사 12团이란 그 태민젠이 있었던 금위형을 공중분해시켜버렸다고 합니다. 태민젠 사건이 있은 뒤부터는 이 모든 군에서는 전체로 무장한 한개 연대가 24시간 항상 지키고 있었고 또 그런 만일에 하나 발생할 사태에 대해 맨날 대비해야 되는 임무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계획생육 문제였는데 1994년까지 이리도 엄격하게 애를 못 낳게 하던 것이 2010년부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오히려 애를 너무나도 안 낳아서 그 노년화가 극심하게 올라갔는데요. 이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가요. 전 세계 인구 5분의 1을 차지하는 그 정부에서 고작 16년 뒤에 노년화가 올 줄도 모르고 그렇게까지 그냥 악을 쓰고 그 새 체면들을 죽여버렸을까요? 지금은 이 가족마다의 애들을 좀 더 낳아달라고 명령을 해도 안 낳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전해지는 소문입니다. 이 사건이 지난 뒤에 태민젠이 사용했었던 81식 자동 소총을 그 방아쇠를 당기면 그것이 뭔가 싸늘한 이 괴음 같은 소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과연 태민젠이 이 억울한 혼이 남겨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누리꾼들이 지어낸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 태민젠이 사용했었던 82식 자동 소총은 산산이 분리되어서 폐기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은 바로 1994년 자신이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낙태한 아들이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이 혼자서 베이징으로 쳐들어간 천재사격수 태민젠이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 종일TV 최종일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再见